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뭐 그럭저럭. 추석 명절이 막 끝났는데 뭐 하고 보내셨어요? 저는 시댁에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네, 재밌었어요. 와. 저도 좋았어요. 저도 3박 4일. 아, 친가에? 아니 양쪽 다? 처가에. 처가에. 아니 저희는 친가는 이제 파주에 있고 처가는 일산에 있어서. 아, 가깝군요. 근데 이제 아기를 위한 모든 편의 시설이 처가에 있어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생활은 처가에서 더 얹혀서 이게 며칠 살다가 왔고 저희 때문에 좀 아마 처가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올해부터 추석에 명절일 때 모여서 차를 안 지냅니다. 올 초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안을 하셔서 명절은 설에만 제사는 모아서 한 번에 1년에 2번으로 명절 때 평소에도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젠 더욱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오랜만에 울릉도와 독도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이라고 하면 전에도? 10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참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울릉도 이런 섬 별로 안 변할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특히 차량이 네.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저는 섬을 걸어 다녔거든요. 지나다니는 차들이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은 뭐 차 반 사람 반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하산섬이어가지고 차도 그냥 보통 차로 못 다닐 텐데. 그러게요. 근데 길이 좋아져서 그런지 전기차도 많이 늘고. 네. 그리고 독도도 10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달까? 물론 그럼에도 맨 땅은 못 봤습니다. 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선착장 위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이제 동도와 서도가 있잖아요. 네. 사진을 막 찍고 다시 타고 오는 거죠. 근데 같이 갔던 제 친구는 참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이렇게 애국자도 아닌데 근데 어떤 나라의 한쪽 끝에서 봤다는 느낌 같은 거겠죠. 네, 정동진 가는 이유도 뭐 딱히 일출 보러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동진 안 갑니다. 왜요? 독도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인천에 살다 보면 정서진이라는 데도 있는데. 아 그래요? 정동진 있으면 정서진도 있고 정북진, 정남진. 정동진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동진이구나. 그렇죠. 의미를 생각을 안 하면. 네, 광화문에서 동쪽 끝이 어디냐 정동진. 그렇죠. 10년 후쯤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또 얼마나 변했을지. 뭐 제가 변한 것도 있겠죠. 네. 저희 지난 방송에도 뭐 팟빵이라든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다이소 만수르 네. 많은 숫자로 써주셨어요. 저는 사람과 사자 이야기가 저 조각상의 사람은 사자를 죽였겠지만 넌 저 사람이 아니잖아 하며 한 입에 잡아먹어버렸어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자가 순하네요. 이거 다들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얘기를 다시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사람하고 길을 가는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사자는 사자가 내가 최강의 종족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우격다짐을 하러 가면서 싸우다가 어느 날이 아니지 가다가 이제 조각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근데 조각상이 사람이 이 사자 머리를 밟고 쓰러진 사자 머리를 밟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있는 조각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저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야, 저 봐라, 인간이 최고야. 그랬더니 사자가 야, 인간이 저걸 조각했기 때문에 저런 조각상이 나온 거지 사자가 조각했어도 저렇게 나왔을 것 같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읽었던 사실 이솝우화는 여기서 끝인데 황주부님이 읽었던 이솝우화의 뒤편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와봐. 그러고 이제 뭐 투기장으로 네. 갔다 그랬나요? 검투사들이 하는 네. 콜로세움 같은 거죠. 콜로세움 같은 데로 이제 사자가 데리고 들어갔다고. 근데 그 이제 얘기가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걸 읽고서 이제. 저희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 책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잘 못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연말까지 쭉 모아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뭐 올해의 책 이런 거 어워드도 하잖아요. 네. 좀 그때 우리가 권한 올해의 책들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보내드리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근황 토크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산책 판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산책과 판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황주부님께서 네. 산책 가져오셨죠? 예, 제가 고른 산책은요. 마음의 6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심리학 도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저번에 수치심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사실 감정에 대해서 다루게 돼서 제가 원래 심리학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가면 이제 막 그래 트라우마야. 너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렇게 나를 막 분석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저는 사실 싫거든요. 모든 걸 되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되게 퇴행적인 어떤 걸로 딱 몰아놓고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마음에 대한 책들을 쭉 보다가 일단 표지가 너무 예뻐요.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표지 다음에 넘겨보면 저자 소개가 나오잖아요. 저자 소개가 딱 저의 마음을 끌었던 게 있어요. 어떤 점이요? 어떤 거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의대를 사실 들어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사보다 책 읽는 일을 하는 게 적성인 것 같아서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그다음에 졸업하고서 한 번 아예 이 길을 접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공부와 일과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정신과 의사를 택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지금은 고향의 낙향에서 또 이제 병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약간 기존에 제가 봤던 책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라서 이 책을 펼쳐보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어요. 책을 사서 거의 이제 보통 이렇게 하루에 다 못 읽고 왜 그렇죠. 접어놓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까먹고 처음부터 읽기도 하는데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읽고 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친구 몇한테 막 카톡으로 이 책을 막 추천하고 심지어 제가 한 권을 사서 제가 아는 분한테 선물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이 좀 길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어떤 문장, 이 책을 딱 정리하면 뭐야라고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한테는 인간의 심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마음의 6가지 얼굴이 6개예요. 이 얼굴이
우울, 불안, 분노, 중독, 광기 그리고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 빼고는 사실 우리가 다 병리적 현상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너 문제야. 이런 걸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 따뜻함?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병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이해하고 뭔가 내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네. 출간된 지가 이제 뭐 한 6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독자들에게 꽤 많은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네. 그 여러 반응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보통 이런 심리책을 보면 저자가 의사인 경우에 전문가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담한 사람들의 얘기가 사례로 나옵니다. 맞아. 네. 그리고 저자가 이제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영미권의 저널리스트죠. 이 사람들은 온갖 관련된 연구 자료를 섭렵하면서 자기 얘기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물음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저자가 전문의인데 네. 이제 자기 얘기가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네네. 다른 사람 얘기보다 자기 얘기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읽는 독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6개 감정 이야기 중에 확 네. 와닿았던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병리로만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요새 사실 우울증이라든가 뭐 분노 조절 장애, 그다음에 중독 이런 게 굉장히 불안 같은 경우에는 뭐 공황 장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내 옆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새에 정말로 너무 많은데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단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사실은 고통 극복하면서 살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참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라고 말을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평소 때 대화와는 굉장히 다른 대화를 맞이하게 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예를 들어 우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가인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두 가지 상태를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로 아예 구분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 자리의 핵심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대신에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우울은 넌 병이야, 넌 문제가 있어, 이거에서 뭐 벗어나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지만 이 능력을 지나치게 쓰다 보면 사실 누구나 사람이 지치게 되고 그래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보면 병이야 무서워 어떻게가 아니라 그 우울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떠한 감정인지를 좀 담담하게 들여다보게 해준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표지에는 네. 레몬 6개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노랑, 빨강, 파랑, 네. 녹색, 보라색 눈길을 확 사로잡는 책이라서 네. 아마 서점에 가서 실제로 한번 책을 보시면 펼쳐보게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런 한마디만 생각을 더 해봅니다. 붙이자면 네. 이제 이 책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수도 없고 중독될 수 없고 우울할 수 없고 불안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분노와 우울과 불안을 허락할 수 있어야만 사랑을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앞에 감정들이 그냥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지고 싶고 가장 누리고 싶은 감정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와닿는 쉽고 분명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흐르든 이게 딱 고정되는 상태면 새로운 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이라는 생각만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좀 더 가면 좋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에이도스 출판사에서 나온 김건종 선생님의 마음의 6 얼굴 산책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 주제도 오늘 연결이 되죠. 그렇죠. 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주제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바로 분노와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익숙한 감정 상태이신가요? 요즘?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근데 사실 이 주제는 네. 그 간접 흡연하듯이 많이 다뤘어요. 네. 적절한 비유. 그렇죠. 네. 많이 다뤘죠. 그래서 제가 문득 왜 이렇게 익숙한 건가 이 주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이 화라는 게 한때 그 키워드였던 적이 네. 있죠. 그쵸, 팀나탄 네. 한 15년에서 20년 전 사이일 거고 그리고 분노라는 것은 이제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네, 네. 이런 것이 또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오늘 각자 골라온 책이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늘 예상 못한 책으로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김느낌님의 주제책 어떤 책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이 되게 평이한. 네,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나카무라 슈지의 분노의 돌파구란 책입니다. 제목이 아주 박력이 있어요. 네, 박력 있죠. 나카무라 슈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벨상 수상자가 이 사람은 2014년인가? 맞습니다. 네,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고 물리학상 수상자 중에 이제 실용적인 어떤 그 분야를 연구해서 수상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아주 실용적인 분야. 네. 이 사람이 이제 저희가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 LED TV가 네.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색상이 필요한데 하나는 빨간색, 그리고 하나는 노란색, 그리고 하나는 파란색일 거예요. 아마. 요 세 가지 섞으면 이제 흰색이 되는 그렇죠. 빛의 삼원색인데 두 가지 앞선 두 가지는 비교적 일찍 만들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 청색 LED를 못 만들어서 이 LED라는 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가 이 사람이 이제 90년대쯤에 양산에 성공합니다. 청색 LED의 네. 양산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고 이 분노의 돌파구라는 책은 이 청색 LED를 이제 양산하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잠깐만요. 너무 이야기가 의외의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자 일단 노벨상 탄 사람이 분노의 돌파구를 썼다. 네.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니에요. 물리학상인데. 물리학상입니다. 그리고 또 청색 LED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과정이 분노의 돌파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우리가 1류, 2류, 3류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스스로를 2류 과학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는 2류 과학자였다. 지금은 아니지. 노벨상 받았잖아요. 초인류, 네. 초초. 근데 이 사람 되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대 출신에 백 없고 뭐 하여튼 쥐뿔 없는 약간 이런 연구자 출신인데 그쵸.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청색 LED는 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물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남들 다 못하는데 양산까지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근데 이 과정에 본인 이 분노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분노가 일종의 돌파구가 돼줬다. 자기가 막힐 때마다 이 내용, 약간 자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분노의 돌파구라는 책입니다. 황주부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이분의 캐릭터가 정말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분노했다고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나를 대우를 안 해줘. 그렇죠. 그다음에 도대체 이 수능 시험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나 같은 사람을 제대로 키워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낼 수 없는 거야. 이 일본 사회가 나한테 돈을 못 벌게 해. 일본의 기업 문화가 어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말 일본을 미워해요. 일본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이 되게 선진국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선진적이지 않고 되게 후진적인가를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웃기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분의 분노가 비롯된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말 잘 들음에서 비롯돼요. 어리석음, 말 잘 들음.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전혀 자신의 학문적으로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취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실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얻거나 그런 건 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회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배웠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한 10년쯤 몰리면 정말 이렇게 단전으로부터 정말 빡치는 거예요. 내가 10년간, 3년간 얘들 말을 들었는데 고작 대가가 이거야? 그리고 완전 분노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재밌었어요. 사실 그 캐릭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과 전공이잖아요. 네. 좀 더 이제 감정이입하게 됐던 거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에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청색 LED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석영관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석영으로 만든 관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석영관을 사야 되는데 이걸 바로 못 사고 회사에서 안 사주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석영관을.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취직하고 연구원 초기에 산소 수소 bom배를 하루에 뭐 2-3개씩 써가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거든요, 용접을. 그러면 이제 투명 석영관을 만들고 그걸 이제 또 하기 위해서 전기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 수작업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거 하다가 근데 여기다 뭐 또 들어가는 원료들이 또 불이 잘 붙는 거여서 이게 뻑하면은 터지고, 그래서 한 달에 석영관을 만들어 놓으면 1-2개가 또 터지고 또 만들고, 이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를 갈면서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제일 웃겼던 게 뭐였냐면,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측정 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측정 기기를 사겠다. 그래서 이제 측정 기기 파는 회사한테 야, 카탈로그 좀 보내줘 그랬더니 얘네 카탈로그를 안 보내주는 거야. 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산다. 카탈로그를 얘네 카탈로그도 안 보내주는 거죠. 카탈로그도 안 보내.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2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2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화 자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내가 괴롭지 않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이제 뭐 마음 수양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길은, 내가 화가 났으니까 황주부님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은 사실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 분노가 되는 그 모든 이유를 자기가 다 자청한 거야.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었고 잘못된 전공을 선택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합리한 분노를 돌파구 삼아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현실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자는 사실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많고, 근데 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훨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이 이과 출신, 이과도 하여튼 네, 공돌이로서 약간 통쾌한 느낌도 있었고, 책 자체는 사실 엄청 잘 만들었다 보긴 좀 어려워요. 뭐 내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용 자체가 좀 통쾌한 내용이라. 후자의 맥락을 우리가 분노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뭔가 집념,
그렇죠. 열정, 네. 뭐 각고의 노력,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공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그걸 이제 그냥 분노라고 드러내놓고 썼다라는 점이 참 이미 이분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이 다 좋게 끝난 다음에는 굳이 이걸 분노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이유가 그쵸.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든지 스무스하게 포장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일본 사회가 너무 싫고 네. 너무 고생을 자기가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특허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양산에 성공할 때까지 만들었던 실험 기기나 이런 거를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만들어서 썼어요. 없는 기계를.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따라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일본은 어떤 이제 기업에서 뭔가를 만들면 그 특허가 다 기업 거죠. 기업 것으로 들어간다는 뭐 말하자면 문화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냥 이걸 그냥 회사가 꿀꺽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너무 화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권 막 소송하고 미국으로 이제 당장 자기가 옮길 수 있는 자리 알아보고 학교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빡칠만 해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화는 누구나 그쵸.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 뭔가 그 너머까지 바라보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화가 나서 뭐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지언정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떠버리고 말 거야라는 그런 건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주 좋은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일단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런 캐릭터나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또 어떨까. 네. 이 노벨상이라는 게 사실 뭐 일본에 수십 명이 있지만 그래도 네. 어마어마한 네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사회 일반 분위기의 반응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측면도 있네요. 나카무라 슈지의 분노의 돌파구라는 책 김느끼님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가져온 책은요. 화에 대한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네. 이 세네카의 글인데 네. 제목은 화에 대하여. 근데 이 책은 뭐 고전이긴 한데 꾸준히 계속 많이 읽혀온 고전은 아니긴 합니다. 예, 이 화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다시 다뤄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가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렇게 다스린단 말을 쓰잖아요. 네. 그거 맥락에 다 있는 대응법이에요. 네. 이제 애초에 동생이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많고 이렇게 화가 자주 나는데 형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화로부터 좀 벗어나는 방법, 이 화를 좀 다스리는 방법 이런 걸 좀 나한테 알려주는 글을 써달라. 네네. 이 형님도 대단한 분이죠. 화가 날 법한데 써줍니다. 그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세네카는 본인도 화가 날 법한 상황을 살면서 겪었던 사람이죠.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네로의 스승이었는데 뭐 그 제자에게 일종의 배반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라는 게 일단 놀랍고요. 그리고 표지에 이제 세네카의 이제 두 상이 있는데 이렇게 화를 잘 낼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책의 차례들을 보면 공감이 가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화를 다스릴 때 제일 구체적인 방법, 쉬운 거. 화가 날 때 거울을 봐라. 그러면 자기의 그 화난 모습이 스스로 봐도 당혹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화는 주로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떠올리고 화를 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화라는 게 이 바깥의 외부의 원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화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감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 내가 못 참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합리화, 인간됨을 포기하면서 이제 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저는 약간 네. 이 책이 좀 약간 의외였던 게 네. 왜냐면 책 앞머리에 그 약간 석고상 같이 생긴 이미지가 네. 박혀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리스스러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법은 사실 이거 굳이 뭐 서양과 동양으로 나눈다면 서양권의 필자한테서는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까 박라드님이 거울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그렇죠. 선문답 같은데 많이 나오는 그렇죠. 느낌이죠. 근데 거울을 봐라가 저는 이제 아까 책 설명할 때 문득 떠오른 게 이제 김상봉 교수가 쓴 나르시스의 꿈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서양 정신의 그 정수를 나르시시즘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미 자뻑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주변의 불합리함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부당함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색다르다. 예, 이 필자는. 네. 그러니까 전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네. 생각. 이 책에서도 얘기를 다뤄요. 화의 최대 원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 근데 저 이 문구가 다시금 되게 와닿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는 어떤 세대 갈등에 있어서 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선배 세대들의 억울함. 그러니까 그 억울함의 정서. 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다 뭐 자기 삶의 상황 속에서 이해가 가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회 전체로 확대해서 어떤 세대 간의 문제가 부딪히거나 그게 촉발됐을 때 네네. 그런 억울함을 드러내는 장면들을 보게 됐을 때 이러면 한 걸음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해왔을 때는 어떤 정당성들이 있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악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그렇죠. 그 힘과 힘의 불균형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집단에게는 그것이 악이 섞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뭔가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외침, 이걸 일단 듣는 게 좀 우선일 거란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되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당함. 여기서도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혹은 나는 잘못을 조금만 했는데 나에게 오는 벌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의 격차에서 맞아요. 화라는 게 벌어지는데 사실 그럴 때는 뭐냐면 딱 중심이 나로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기준. 네. 그럼 그 기준을 대고 우리가 서로를 얘기하면 너는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는 나는의 네. 끊임없는 돌림 노래가 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 이제 세네카의 화에 대해서 네네. 재미난 부분이 사악한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은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세네카의 답이 걸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사악한 행동은 교정하거나 교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그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당하게 연민의 마음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나 정의로 우리가 합의한 것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남아 있다고 표현될 만큼 그냥 법전의 한 문구인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합의되고 만들어질 때에는 그러한 철학적 기반,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도 된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그냥 복수만은 아닐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요새 왜 그러니까 현대 스토아 철학이 오히려 이제 현대에 그것도 도시인들에게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는 네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지 살짝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이게 한 2000년 넘는 시차가 있는데 이런 맥락의 생각들이 요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책이죠. 저는 약간 네. 그 부분 네. 화를 내야 맞냐.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양반이 지금 생각하는 건 약간 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는 이 접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화가 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맞닥뜨렸을 때 내가 화가 훅 올라오느냐, 아니면 뭐 많으냐인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냥 연민의 마음으로 숨통을 끊어준다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한 부분. 그러니까 나는 뭐 전두환 대통령 뭐 26년 맞나요? 네. 강풀 작가의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수십 번 머릿속으로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독재자를 죽이는 상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아주 연민의 마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민의 마음으로 아주 그냥 이성적이고 거침없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약간 일화인 것 같고 저희가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이걸 화를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데 이게 홀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전 회사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랑 같은 일을 하는 동료 그리고 그 동료들이 어떤 외부의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늘상 반복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어떤 부당함 혹은 상대의 악의 이런 것들에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대응 매뉴얼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놓이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모두가 열심히 그 부분을 수행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이 점차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뭐 교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그게 어느 지점까지가 나와 연관 혹은 이제 밀접도가 높은 조직, 공동체인 것이고 또 어느 상황, 주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 공동체 내에서 각각도 그것을 앞서 이제 김느끼님 말씀하셨듯이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대체로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냥 경험적으로 공유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건데 그냥 일종의 그러다 보면 밖에서 보면 그냥 조직 이기주의를 당연히 보일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니까 우리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직장생활 하시면 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냥 내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반응 내가 겪은 일들 이런 경험칙 속에서 그런 대응 매뉴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비판이나 성찰은 내부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죠.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차 이걸 제가 한번 더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분노의 돌파하고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금 화에 대하여를 쓴 작가가 이제 뭔가 이제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좀 이렇게 하늘에서 3인칭 시점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객관화시켜서 이게 지금 화를 낼 일인지 아닌지. 근데 화를 낼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노의 돌파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그런 캐릭터인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너무 분노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깨우치고 이제 활용을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처음에 이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이 정당하냐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시선을 깔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을 까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화를 내야 되는 게 이 화의 주체는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화가 나면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당하다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사실은 이제 구절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쭉 제가 말한 거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내가 이거를 화를 내는 게 맞는지 안 내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 때문에 학생들하고 상담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참는다 그래요. 근데 화라는 게 아시겠지만 참아지지 않아요. 전 참아지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참아진다라는 게 뭐냐면 순간 참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향을 돌려서 그렇죠. 엄한데 이제 불벼락이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화는 주로 권력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나보다 네네. 약한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고 실제 내가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 목까지 덧붙여서 그동안에 참았던 화에다가 플러스 알파 다 모아서 엄한 데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참으면 나에게 내상이 입고 내가 참지 않으면 바깥에 외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되게 좋은 감정을 겪을 때도 서툴러요. 그래서 표현을 하든 행동을 하든 되게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많은 오해와 많은 게 쌓이고. 근데 사실은 화도 또 비슷한 감정인 거죠. 사랑처럼. 그러면 이 화를 표현하고 뭔가 나아가는데도 똑같이 미숙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표현되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는 그 곁을 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없애라. 그냥 가둬라. 그것은 원래부터 덕이 아니다. 저는 세네카에서 그 지점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원래 인간의 덕이라는 건 인간은 너무 원래 선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덕목을 생각해 놓고 원래 이것이 덕목이고 화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감정이라면 익숙해지도록 혹은 세련돼지도록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지 않도록 훈련하고 실천하는 그 노력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인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게 좀 약간 자동차로 치면 하이브리드인데 그냥 이거는 확신범에 대한 태도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신범을 좋아하거든요. 네. 화를 내고 싶으면 내라.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된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맥락은 네. 화를 낼 필요가 있는 지점이 그렇죠. 분명히 네. 존재한다는 그렇죠. 이제 표현의 하나로서.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 저 스스로를 놓고 보면 제가 저희 회사에서 화를 정말 안 내는 사람으로 꼽히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냅니까?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요 전화를 받거나 메일을 쓰거나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이 전화를 함으로써 이 메일을 씀으로써 이 대화를 함으로써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대화에 들어간다. 유학이 이렇게 쓸모가 많습니다. 화를 내려다가 이 전화로 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화를 줄여야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화를 낸다라는 게 감정에 휩쓸리면 100% 후회예요. 그 순간에.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화가 날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날 일이 무엇이냐? 없다. 저는 그 믿지 않아요. 화가 날 일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럼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내가 그 화가 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무력해서라든가
혹은 그 자리에서 생각이 안 나서라든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이런 사실 이유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몇 가지 매뉴얼만 있어도 일단 빵 망치에 맞았어. 판단이 안 되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일단 보류하고 숨을 깊이 들어주고 잠깐만요를 외치고 그러니까 몇 가지의 매뉴얼만 지켜도 화라는 감정의 상태라기보다는 그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물러서기 그렇죠. 혹은 잠깐 멈춰서기. 저희가 화라는 주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네. 화나 분노가 개인의 정서나 감정 상태뿐만이 아니라 네네. 결국 여러 공동체나 사회 문제와도 연결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네. 뭐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네. 마지막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이 마침 또 연결된 그렇죠.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분노 사회. 네, 이 땡땡 사회가 한참 유행일 때 나온 책이죠. 제가 땡땡 사회 되게 좋아해요. 정지우 작가의 분노 사회. 정지우 작가의 분노 사회는 짧은 책이에요. 두껍지 않고 철학책인데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가 분노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이해와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2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이런 관점에서 분석한 거예요. 그다음에 3부가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아주 유효적절한 발췌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철학책들 읽다 보면 발췌가 진짜 많은데 저는 사실은 발췌를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유효적절한 발췌문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저는 에리 프롬을 다시 읽고 싶다. 내가 옛날에 띄엄하게 읽은 것 같다. 정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세대가 어떤 나이대가 얼마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하고 언어도 되게 비슷해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저한테는 읽혀졌습니다. 작가분은 젊은 분이세요. 네, 그래요? 이 책을 썼을 때는 아마 20대 후반이나 갓 30대에 접어드셨을 거고 네, 지금도 30대 중후반이실 진짜요? 거예요. 네. 제가 나이를 너무 접었군요. 근데 이 작가가 그 굉장히 고민을 오래 곱씹어 한 다음에 글을 쓰는 타입이에요. 네. 글을 읽어보시면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쉬이 읽히진 않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막 이렇게 바람처럼 읽어갈 수 있는 글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밀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분노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분석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결국 그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단 근데 그 전에 전제를 분노란 무엇인가 전제가 정의부터? 있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분노라는 것에서 이제 이분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분노는 관념과 나의 불일치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분노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분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경쟁자나 포식자를 만났을 때 내가 생존하기 위해 인간에게 혹은 다 필요했던 어떤 그러니까 생존 가능한 본능인 거죠.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가 오면서 이런 물리적 폭력 사항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노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사회는 이래. 내가 사는 곳은 이래야 해라고 믿는 이 관념과 나의 삶이 불일치했을 때 분노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새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면서 앞에 누가 지나가요. 그러면 사리를 느낀대요. 이 분노.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분노스럽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흡연에 대해서 옛날에는 해롭다는 인식이 없었어. 그냥 사람들의 습관이야. 어른들은 다 저래. 이럴 때는 분노하지 않다가 그 사회가 그 개념으로 흡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한 이후에 그런 행위 자체가 분노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게 일부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왜 분노 사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흔히들 우리가 지적하는 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공동체 대신에 개인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많이 지적하지만 이분이 특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집단주의예요. 이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온전하게 개인이 되지도 못하고 표류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과 나의 삶은 이래야 돼. 우리 사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의 괴리 속에서 이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앞서 얘기했던 관념과 나의 불일치의 맥락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이 책에서 정당한 분노와 무차별적 증오에 대한 챕터가 있거든요. 네네네.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정당한 분노에 대한 설명이요? 네. 역시 앞에 나왔던 그 질문과 또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는 이분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분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도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자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노는 일종의 에너지라고도 하잖아요. 나의 삶에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뭔가 이런 에너지는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아니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유일하게 이 부분 거의 유일하게 이분과 저의 차이점을 느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책을 폈는데 앞선 책 두 권 지금 순서대로 하고 이제 분노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 책을 딱 펴니까 목차에 나르시시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책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정당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분노가 정당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화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사회적인 뭐 혁명이나 이런 프랑스 대혁명이 그냥 프랑스 대혁명인지 정당화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분노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서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서 그 체제로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정리하고 사실은 시스템 속으로 안착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것이 정당하다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필요했었다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정당화시키는 순간 이 분노를 저는 그게 일종의 테러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화라는 것 자체가 정당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용인을 해야 되는 어떤 수준의 분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상호관계 속에서 내가 화를 냈을 때 뭔가 이 긴장관계 속에서 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만약에 약자가 이를테면 지질이 뭐 밥도 못 먹고 이러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봉기에 못 살겠다. 이게 정당한 분노냐? 이걸 정당하다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가 나려고 하는데. 아니 왜냐면 이거는 되게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인데 이걸 정당하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분노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화된 분노만큼 확실하고 정말 강한 힘을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아무런 뒷감당을 져야 될 그게 없잖아요. 정당하다고 하면 이 분노가.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공평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들 물론 이제 그 권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아주 하층민 뭐 권력 관계에서 하층민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그건 분노인 거고 상층민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분노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하나 정당화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100년 후에 일어났어도 상관없고 200년 후에 일어났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82년생인데 제가 82년생에 태어났으면 그게 100년 후에 일어났든 200년 후에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때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의적으로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갖다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하게 돼요.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이 김립기님 말씀도 천천히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내 입장이라는 것과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상황이나 혹은 사회가 나아가는 지향이나 방향이라는 것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어쨌든 일치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각자의 삶이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불일치될 때 당연히 분노가 나는 건데 이 불일치의 성격을 정말 모든 불일치를 다 똑같은 층위에 놓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같은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훨씬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치가 같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같다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동의할 수 있어. 이 차이인 거죠. 내가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뭐 되게 우리 사회 1, 2, 3분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는 못 살겠다. 다 때려 부시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의 숫자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걸 정당화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랬을 때 부딪힌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부딪히기 마련이고 그런 파열음으로 사회가 또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정당화라는 게 사실 시점을 이렇게 맞추거나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정당화에 대한 평가 당연히 사후에 일어나지만 그 앞선 파열음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정당화들이 있잖아요. 각자 정당화도 있고 조직의 정당화도 있고 시대의 정당화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떤 그 무균무질한 상태에 놓고 가치 평가하지 않는 혹은 어떤 것에 우위를 두지 않는 혹은 다 이제 무위한 것으로 두는 이제 이것이 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저도 거예요. 동의.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정당화가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근데 이미 이 책을 한번 읽은 사람은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책을 딱 읽었다. 그러면 정당한 분노가 있구나. 이거는 후에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설명하는 정당한 분노라는 게 이미 상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분노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마 뭐 저희가 이제 오래 얘기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굉장히 특이한 생각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말하자면 경계를 하는 거죠. 분노를 하는 게 어떤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스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당한 분노 부분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훅 들어오시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냥 쭉 자기 얘기를 해가세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살짝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무차별적 증오와의 차이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분노에도 두 가지 층위가 있잖아요. 개인적 층위가 있고 사회적 층위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대부분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 데서 나온다. 개인의 분노의 많은 부분은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만으로도 많이 치유가 된다. 이런 되게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무차별적인 증오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면 우리가 분노의 급을 매기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상태로 보면 에너지는 똑같이 높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 사실 제가 원래 화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제가 좀 화를 잘 안 내는 캐릭터인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참을 수 없게 단전으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는 대부분이 그게 거악이에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제가 알기로는 황주부님 화가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아 진짜요? 네. 거악과의 싸움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일상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처리하는 편이에요. 부드럽게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면 많은 매뉴얼과 노하우를 또 갖게 되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도대체 우리 사회가 말이 돼? 이게 나라야? 혹은 이게 시스템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할 때 자기 이익에 대해서 왜 내 땅에 들어왔어? 왜 우리 아버지 뭐 산소 옆에 뭐를 했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 분노가 사소하진 않죠. 근데 그건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뭐 사랑 얘기하셨는데 물론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서로 사랑을 가까운 상태끼리 관계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까지 얘기하면 또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황주부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노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걸 좀 적용을 하고 싶은 게 사회적인 분노 똑같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거하게 돼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게 맞아라는 게 되게 되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자기 정체성의 이제 그 좌파와 젊은 우파에 대한 분석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사회적인 정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을 집단에 맡기는 것. 네네. 손쉽게. 네, 맞아요. 김니키님이 계속 경계하시는 부분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정체성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로 이 책이 귀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 대안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이 주는 주요 메시지는 우리는 보통 사회가 문제야. 이 사회가 나의 분노의 원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내 개인이 온전히 개인되지 못함. 개인으로서 충분히 자유롭고 충분히 책임을 지며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성찰하는 삶을 계속 그다음에 타자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사회에 아무런 불만도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냥 휩쓸려서 이쪽 하다 저쪽 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동의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책이 저희가 요즘 들어서는 약간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책이 일렬로 서 있네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저희가 이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주제를 생각했을 때는 요즘 화나면 뭐 많이 드세요? 스트레스 뭘로 푸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또 다시 제작진의 이제 고뇌가 깊어지는 모습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제작진이 또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오늘 주제책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김리끼님께서는 나카무라 슈지의 분노의 돌파구, 그리고 저는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정지우 작가의 분노사회라는 책을 가져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개인 각자의 화에서부터 뭐 분노를 둘러싼 정당화 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뭐 화를 안 내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두 부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대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화를 되새기면서 화나면 제일 안 좋은 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못 느껴. 맛을 못 느껴. 아, 그 정도로 화가 납니까? 맛을 못 느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네,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책사이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